영천에서 장보와 장량의 대군을 맞아 싸우는 황보승과 주전은 노식의 짐작대로 처음에는 어려운 싸움을 치러야 했다. 황건적의 숫자가 워낙 많았고 아직은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시점이라 사기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황건적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혼란한 시대라 해도 관군의 중심이 낙양의 정예병들이니 무기나 훈련에서 황건적이 따라오지 못했다. 게다가 황보승과 주전 같은 전쟁 경험이 풍부한 명장들이 이끄는 군대였으니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들판에서 숫자만 믿고 싸우다가는 잘 훈련된 관군에게 점점 우리 병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지고 말 것이다. 다른 좋은 방책은 없겠느냐? 싸울 때마다 크든 작든 피해를 입고 물러나게 되자 장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우 장량에게 물었다. 장량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곳에서 물러나 장사로 들어가면 숲이 짙고 꼴이 험한 산골이 있습니다. 지키기 쉬우면서도 공격하기는 어려운 곳이니 마땅히 의지할 만한 곳입니다. 더구나 우리 편 대부분은 그 지역 지리의 밝은 인근 백성들이라 지리의 어두운 관군을 괴롭히기에 아주 알맞을 뿐 아니라 잘만 유인하면 단번에 관군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럼 오늘 밤에 진영을 그리로 옮기자. 장보는 아우의 말에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밤으로 병력을 장사산골로 옮겼다. 그러나 관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군막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화투불을 피워 병력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위장한 탓에 도착한 곳에는 머물 군막조차 없었다. 3월이라 해도 노숙하기엔 여전히 찬 기운이 남아있었기에 병사들에게 마른 풀을 베어 초막을 짓게 했다. 이 소식은 이튿날에야 적의 후퇴를 알게 된 관군에게도 전해졌다. 험한 산골에 병력을 몰아넣기 부담스러워 주저하던 황보승은 이 소식을 듣고 꾀를 냈다. 적이 숲속에 진영을 세우고 마른 풀로 초막을 만들었다 하니 불을 이용해 공격해보는 건 어떤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바람이 계곡 쪽으로 불면 그때 불을 질러 모두 태워 죽입시다. 주전도 손뼉을 치며 동의했다. 두 장수의 뜻이 맞자 군령이 떨어졌고 병사들은 마른 풀을 준비해 어둠 속에 매복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그날 밤 거센 바람이 불었고 밤이 깊어가자 황보승과 주전은 매복 중인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계곡으로 던져라. 명령에 따라 불붙은 풀이 계곡을 타고 번지며 황건적 진영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었다. 잠든 도적들은 당황했고 말에 오르려 해도 안장을 찾지 못하고 갑옷을 입으려 해도 시간이 없었다. 그 틈을 타 관군은 공격에 나섰고 무장조차 하지 못한 도적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대부분 잠결에 혼비백산했고 남은 자들도 도망치기에 바빴다. 도적 우두머리 장보와 장량 역시 갑옷도 못 입은 채 놀란 말에 올라타 산길을 달렸다. 날이 새서야 정신을 가다듬고 남은 병력을 모았지만 불에 그을리고 화살에 상처 입은 자들만 남아 절반도 되지 않았다. 뒤에서는 관군의 함성이 울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광종에 계신 형님에게 가서 합세하자. 둘은 길 안내자를 앞세워 광종으로 향했지만 20리도 못 가 길을 막는 군마를 만났다. 하늘의 뜻을 거역한 도적들아,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붉은 점포를 입고 불꽃 같은 털을 가진 말을 탄 장수가 앞을 가로막았다. 반쯤 혼이 나간 황건적들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처럼 보였다. 그의 군사들 또한 붉은 폭색으로 맞추었고 마치 귀신처럼 장수를 호위하고 있어 싸워볼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결국 싸움은 되지 못했고 도적들은 칼자루를 거꾸로 잡고 도망쳤으며 관군은 이들을 따라가며 베어 넘겼다. 이들 패잔병을 덮친 이는 다름 아닌 조조의 5천 보병과 기병이었다. 영천으로 달리던 조조는 밤중에 장사 골짜기에서 치솟는 불빛을 보고 군을 멈추게 했다. 저 불빛은 분명 황보승과 주전 투 장군께서 도적들에게 불을 질러 공격하신 것임에 틀림없다. 조조는 두 장군의 계책을 믿고 속으로 그렇게 짐작했다. 들판에서 화공을 펼 수는 없으니 누군가 산골에 들어가 있는 쪽을 다른 편이 불로 공격한 것이라 본 것이다. 산악 지형을 잘 아는 쪽이 도적들일 테니 불길 속에 휩싸인 쪽은 그들일 거라 판단했다. 그렇다면 곧바로 관군의 본진을 찾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조조는 인근 지형의 밝은 병사를 하나 불러 광종으로 가는 길목을 미리 점령하도록 했다. 도적들이 패하면 분명히 광종에 있는 그들의 우두머리 장각에게 합류하러 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조의 예상은 정확했다. 광종으로 가는 길목을 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보와 장량의 무리가 그 길로 나타났다.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조조는 직접 칼을 빼들고 혼란에 빠진 도적들 사이로 돌진했다. 대장의 결단에 관군도 사기가 충천하여 황건적을 무참히 무찔렀다.
장부와 장량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갔지만 조조는 수많은 적의 머리를 베었고 깃발과 푹말과 장비 등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대승을 거둔 뒤 조조는 황보승의 본진을 찾아갔다. 대부분의 도적을 놓쳐버려 아쉬워하던 황보승과 주전은 조조의 전가 소식에 크게 기뻐했다. 비록 장부와 장량을 생포하진 못했지만 그들의 세력을 거의 꺾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근처에는 도적들이 바위 틈과 숲속에 많이 숨어있을 걸세. 다시 한번 병사를 풀어 그들을 소탕하세. 황보승은 조조의 공을 치하한 뒤 주전과 의논하여 다시 명령을 내렸다. 광군은 주변 숲을 샅샅이 수색하며 숨은 도적들을 죽이거나 붙잡았다. 한편 유비는 관우와 장비 그리고 1500의 병력을 이끌고 그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광군이 도적의 잔당을 정리할 즈음이라 이미 대부분 전투는 끝나 있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온 군사인가? 유비의 군사들이 나타나자 처음엔 황건적의 지원군으로 오해한 광군은 긴장했다. 하지만 유비가 대장을 뵙기를 청하자 황보승이 나와 물었다. 유비는 말 위에서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노식의 뜻을 전했다. 황보승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노 중랑장의 뜻은 고맙지만 장량과 장보는 이미 기세가 꺾여 도망쳤네. 분명 그 형이 있는 광종으로 갔을 걸세. 그렇다면 지금 위험한 쪽은 노 중랑장이 있는 광종일세. 우리는 여기 남은 잔당을 처리한 뒤 따라갈 테니 그대들은 먼저 돌아가 노 장군을 돕게나. 유비는 아쉽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유비는 황보승, 주전과 작별하고 광종으로 되돌아갔다. 지친 병사들을 대신해 장비는 불만을 내비쳤지만 유비의 꾸짖음에 금세 입을 다물었다. 영천에서 광종으로 가는 길을 반쯤 되짚어 갔을 무렵 마침 군마가 호위하는 수레 한 대가 다가왔다. 죄인을 호송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유비는 병사들에게 길을 열게 하고 무심코 수레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타고 있던 죄수는 바로 노식이었다. 스승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무슨 죄로 이렇게 엄하게 호송되시는 겁니까? 놀란 유비가 말에서 뛰어내리며 물었다. 크고 맑은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다. 노식은 그런 제자를 깊이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는 장각의 본거지를 에워싸고 몇 차례나 공격했지만 그자가 요상한 술법을 써서 이기지 못했네. 하지만 포위를 풀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항복할 것이라 보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조정에서 좌풍이라는 내시 하나가 왔네. 전황을 살피라는 명을 받고 왔다지만 나의 해명은 듣지도 않고 은근히 뇌물을 요구하더군. 군량도 부족한데 어디서 뇌물을 마련한단 말인가? 그래서 거절했더니 조정에 돌아가 나를 모함한 모양일세. 그자가 대체 어떤 말로 스승님을 모함했기에 이런 지경이 된 겁니까? 유비는 어이가 없어 물었다. 노식은 다시 한번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흑당과 목책만 높이고 싸우지 않아 병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사기가 떨어졌다고 했나 보네. 그래서 성상께서 크게 노하셔서 중랑장 동탁을 보내 나를 대신하게 하고 나는 수도로 압송되어 죄를 물으신다는 거지. 들을수록 억울한 말이었다. 싸우는 장수를 격려하기는커녕 간신의 말만 믿고 죄인처럼 다루다니 온화한 유비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성격이 급한 장비는 더더욱 참을 수 없었다. 금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칼을 뽑아 호송하는 군사들을 베고 노식을 구하려 했다. 유비도 분했지만 사태가 커질까 급히 장비를 말렸다. 조정에도 분명한 의견이 있을 텐데 어찌 함부로 행동하려 드느냐? 얼른 칼을 거두어라. 함거 안에 있던 노식도 엄하게 꾸짖었다. 나도 순순히 따르고 있는데 내가 제명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그제서야 장비는 할 수 없이 칼을 거두었다. 호송병들은 장비를 무서워하여 피하듯 수레를 재촉해 떠났다. 괜히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평소 침착하던 관우도 이번 일에는 화가 많이 난 듯했다. 장비를 말리려 하지도 않고 노식을 태운 수레가 지나가자 유비에게 말했다. 형님, 이제 우리는 탁군으로 돌아가시지요. 그의 말에는 썩어 빠진 조정에 대한 실망이 깊이 담겨 있었다. 유비는 그 뜻을 알아챘지만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미 노중랑께서 잡혀가신 마당에 광종으로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탁군으로 돌아가 고향을 도적들로부터 지키는 편이 낫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도 옳았다. 낯선 장수 밑에서 의붓 자식처럼 굴욕을 당하며 싸우는 것보다 고향을 지키는 편이 나을 듯했다. 내 말이 옳다. 길을 북쪽으로 잡자. 결국 유비는 관우의 말을 따라 노식에게서 받은 1000명은 광종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의 의군 500명은 탁군으로 향하게 했다.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와 500의군이 북쪽으로 향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어느 산모퉁이에서 지친 병사들이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산 뒤편에서 큰 함성이 들려왔다. 놀란 유비는 급히 병사들을 정돈시키고 높은 곳으로 말을 몰아 함성이 들려오는 곳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관군이 크게 패하여 쫓겨오고 있었고 그 뒤를 누런 수건을 머리에 두른 황건적들이 추격하고 있었다. 산과 들을 가득 메운 그들의 깃발에는 천공장군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유비는 깜짝 놀라 관우와 장비에게 소리쳤다. 황건적의 우두머리 장각의 군대다. 급히 전투 준비를 하라. 그리고는 직접 말을 몰아 적을 향해 달려나갔다. 관우와 장비도 병사들을 수습하며 유비를 호위하듯 뒤따랐다. 한참 기세 좋게 관군을 추격하던 황건적은 이들 삼형제와 500의 용사에게 갑작스러운 반격을 당하자 큰 혼란에 빠졌다. 앞서 달리던 선봉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뒤를 따르던 본진까지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숨을 돌린 관군도 다시 돌아서서 유비의 군대와 함께 황건적을 밀어붙였다. 결국 장각의 군대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유비와 두 형제는 도적들을 50리나 추격한 끝에 마침내 관군의 대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대장은 노식을 대신하여 광종 지역의 군을 지휘하게 된 중랑장 동탁이었다. 동탁은 노식의 군대를 인수받자마자 장각의 본거지를 공격했지만 적의 병력이나 지형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명심에 앞서 무리하게 진군한 탓에 크게 패배하고 100여리나 쫓기다 유비의 군대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동탁의 자는 중형으로 농서지방 임도 땅 출신이었다. 젊어서 호걸들과 교류하기 좋아했고 오랑캐 지역을 드나들며 그들의 추장과도 친하게 지냈다.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으나 오랑캐들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한 번은 밭을 갈고 있다가 오랑캐 추장들과 몇 명의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오자 동탁은 그 자리에서 밭을 갈던 소를 잡아 대접했다. 이에 감동한 오랑캐들은 염소, 양 등을 보내 보답했는데 그 수가 무려 1000마리나 되었다. 환제 말기 궁궐을 지키는 부대에서 무예에 능한 자를 뽑을 때 동탁은 뛰어난 실력으로 추천되어 군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병주의 반란을 평정하며 공을 세워 낭중이 되었고 당시에는 비단 9,000피를 상으로 받았지만 한치도 가지지 않고 모두 부하 병사들에게 나눠줄 만큼 청렴했다. 이 무렵만 해도 그는 뛰어난 무장이었다. 그는 이후 점차 승진하여 촉 지방의 관리, 서역 지역의 군사 지휘관 등을 거쳐 병주의 수장이 되었고 마침내 하동 지역의 수령이 되었다. 농사꾼 자식으로서는 놀라운 출세였다. 그의 무공은 대부분 오랑캐와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십 번의 전투에서 거의 패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젊은 시절 오랑캐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특성과 생활을 익힌 것이 큰 도움이 된 셈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그릇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드러나는 법이다. 하동태수가 된 뒤부터 동탁의 성품은 변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호방함은 점점 사라지고 배포는 탐욕으로 바뀌고 관대함과 순박함은 오만과 은밀한 야심으로 변했다. 불행히도 유비 삼형제가 만난 동탁은 이미 사람이 변한 뒤의 동탁이었다. 장군들은 어느 군에 속해 있으며 직위는 무엇이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한숨을 돌린 동탁은 유비 일행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래도 목숨을 구해준 이들에 대한 감사는 남아있었는지 제법 공손한 말투였다. 저희는 탁군에서 온 의병들입니다. 아직 관직은 없습니다. 유비가 대답하자 동탁의 얼굴빛이 갑자기 변했다. 뭐? 아직 백성이란 말이오? 마치 하찮은 자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더 큰 무례는 다음 말이었다. 알았네. 그럼 이만 물러가시게. 내가 잠시 도적들의 꾀에 말려 밀렸지만 이제는 별일 없을 것이네.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고맙다는 말도 없이 군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질 급한 장비가 그 모습을 보고 참을 리 없었다. 험한 얼굴이 더욱 험악해지며 칼을 뽑아 소리쳤다. 우리는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저놈이 어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단 말이오? 내가 당장 저 배은망덕한 놈을 베어버리겠소. 장비는 당장이라도 군막을 찢고 들어가 동탁을 베려는 기세였다. 유비는 깜짝 놀라 장비의 소매를 붙잡고 말렸다. 저자가 무례하긴 하나 명색이 조정해서 보낸 관리다. 어찌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느냐? 관우도 나서서 장비를 말렸다. 아우야 참아라. 저런 하찮은 자를 죽이고 나라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비는 더욱 화가 나 소리쳤다. 그런 놈 밑에서 명령이나 받고 싸우라고요? 나는 죽어도 그 짓은 못합니다. 형님들께서 여기 계시려면 계시고 나는 따로 떠나겠소. 장비는 금세 소매를 걷어붙이고 혼자 떠날 기세였다. 유비도 마음을 돌려 그를 따르며 달랬다. 우리는 비록 같은 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죽기로 맹세한 사이가 아니냐. 헤어질 수는 없다. 함께하지 못할 바엔 같이 떠나는 수밖에. 그렇게 말하자 장비도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진정이 되네요. 그럼 함께 떠납시다. 이 더러운 자의 군막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수하 병사들을 점검한 뒤 동탁의 진영을 떠났다. 유비는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동탁을 다시 찾았지만 동탁은 끝내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다시 탁군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주전 장군의 군막으로 향했다. 큰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는데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들을 따르던 500병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이 무렵 주전은 장사에서 패퇴한 황건적 두 개수 중 장보를 쫓고 있었고 그의 아우 장량은 황보승의 선봉 조조와 곡양 땅에서 큰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현덕의 의군이 도착하자 병력이 부족해 고민하던 주전은 매우 반갑게 이들을 맞아주었다. 군량과 무기를 아끼지 않고 관군과 같은 대우를 해주었으며 유비 삼형제에게도 다른 어떤 장수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현덕은 두 아와 함께 500병력을 이끌고 선봉을 맡아주시오. 병력이 부족하다면 관군 1000명을 더 붙여드리겠소. 현덕은 선봉이 되어 다음날 바로 장보를 추격했다. 장보는 그동안 모은 8, 9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험한 산기슭에 진을 치고 있었고 유비가 이끄는 선봉대가 도전하자 곧바로 응했다. 황보승의 군대가 분산되고 주전의 병력이 많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곡양에서 싸우고 있는 아우 장량의 전황이 불리하다는 풍문까지 들려와 서둘러 주전의 군을 무찌르고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유비의 선봉을 맞은 황건적 측 장수는 장보의 부장이었다. 그는 긴 창을 휘두르며 용맹을 뽐내며 달려나왔다. 저자의 목을 가져오너라. 유비는 장비를 보내 맞서게 했다. 평소 싸움을 그리워하던 장비는 명령을 받자마자 창을 들고 달려나갔다. 상대는 장비의 적수가 되지 못해 몇 차례 교전도 없이 바로 장비의 창에 꿰어 말 아래로 쓰러졌다. 지금이다. 모두 나아가 도적을 소탕하라. 현덕이 외치자 병사들이 일제히 적진으로 돌진했다. 당시 병사들의 갑옷과 무기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무거운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장수가 기병으로 돌진하면 보병들은 쉽게 무너졌다. 이 때문에 당시 전투는 장수들 간의 기병전으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싸움도 그랬다. 고승을 단칼에 쓰러뜨린 장비가 호랑이처럼 날뛰며 창을 휘둘러 적진으로 뛰어들자 대장을 잃은 황건적 졸개들은 밀리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유비의 군사들이 추격하며 황건적은 본진이 있는 산골짜기로 도망쳤다. 승기를 잡은 유비의 군은 더욱 속도를 내며 도적들을 쫓았다. 그렇게 오리쯤 뒤쫓았을 때 산골짜기에서 바람과 함께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유비는 병사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했고 주위를 살폈다. 그때 가까운 봉우리에 검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칼을 짚고 선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무언가 주문을 외우며 요사스러운 법술을 펼치고 있었는데 바로 장보였다. 그는 형 장각에게서 술법을 전수받아 실제 전장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평소 요술이나 법술을 믿지 않던 유비도 이 광경을 보자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병사들을 물리려 했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까지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많은 인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놀란 유비는 급히 철군을 명령했지만 놀란 병사들은 이미 정신을 잃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대오를 무너뜨리며 산 아래로 흩어졌다. 황건적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재반격에 나섰다. 순식간에 유비의 군대는 무너졌고 참혹한 패배를 입었다. 겨우 주전의 진영으로 돌아와 병력을 점검해보니 대부분이 다치거나 흩어져 있었다. 말 그대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괴이한 술법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났다. 유비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전과 함께 대책을 의논하기로 했다. 처음엔 주전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장비와 관우까지 나서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군. 하지만 세상에 요사한 술법이 있다면 그걸 깨는 방법도 있으리라. 그리하여 널리 병사들에게 물어보니 돼지와 양과 개의 피가 요술을 깨뜨리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이 돌아왔다. 주전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요사한 술법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으니 그것을 깨는 비법 또한 믿어야 할 것이다. 당장 군사를 풀어 돼지와 양, 개의 피를 되도록 많이 모아오도록 하라. 그리고는 유비에게 이튿날 다시 장보를 상대해보라고 했다. 다음날 유비는 관우와 장비에게 각각
1000명씩 병력을 나눠주고 전날 모은 동이 가득한 동물피와 함께 약속된 상기슭에 매복하게 했다. 유비 자신은 나머지 병사들과 함께 장보가 다시 싸움을 걸어오기를 기다렸다. 전날의 승리의 기세가 오른 장보는 한낮이 되자 군기들을 흔들며 유비의 진 앞에 나타나 다시 싸움을 걸었다. 준비가 되어 있던 유비는 주저없이 맞서 병력을 이끌고 출전했다. 장보 측 병사들은 일부러 지는 척하며 전날 유비를 괴롭혔던 골짜기로 그를 유인했다. 유비는 의심스럽긴 했지만 모르는 척 그대로 뒤따랐다. 그때 장보는 전날과 똑같이 검은 옷을 입고 봉우리에 나타났다. 그가 주문을 외우자 바람이 거세지고 모래가 날리며 하늘이 어두워졌다. 물러나라. 조금만 물러나면 관우와 장비가 저 요사한 술법을 깨줄 것이다. 유비는 계획대로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도 이미 이야기를 들은 터라 하늘에서 인마가 쏟아지는 환영에도 놀라지 않고 진영을 유지한 채 골짜기를 빠져나왔다. 이때를 놓칠세라 황건적들이 다시 유비의 병사들을 쫓아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산모퉁이를 돌아선 순간 관우와 장비가 매복한 곳에서 나타나 동물피를 산 중턱에 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늘에서 쏟아지던 인마는 종이로 만든 사람과 풀로 엮은 말이 되어 땅에 떨어졌고 바람과 어둠도 점차 사라졌다. 황건적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믿고 의지하던 장보의 술법이 깨졌을 뿐 아니라 좌우 양측에서 관우와 장비의 병력이 밀려들고 뒤에서는 유비가 돌격해오고 앞에서는 주전의 군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살육전이 벌어졌다. 광군은 무자비하게 황건적을 베었고 일부는 목숨을 구걸했지만 유비의 사로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무사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유비는 적의 우두머리 장보를 찾았다. 저 멀리 장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큰 깃발이 눈에 띄자 유비는 싸우고 있던 적들을 뚫고 말머리를 바로 장보 쪽으로 돌렸다. 그 뒤로 관우와 장비가 호위하며 따랐다. 장보는 자신에게 달려오는 새 장수를 보며 절망했다. 도저히 맞설 수 없음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유비는 그를 놓칠 수 없었다. 탁군 시절 사냥으로 익힌 활솜씨를 발휘해 단 한 발의 장보를 맞췄다. 화살은 장보의 왼팔을 꿰뚫었지만 그는 제대로 뽑을 틈도 없이 도망쳐 양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나중에야 그 지역 주민들의 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유비가 겪은 이상한 현상은 무슨 신비한 술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장보는 단지 그 지역의 산골짜기 지형과 오후의 특이한 날씨를 이용한 것뿐이었다. 그곳은 오후가 되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안개가 자욱해졌는데 이를 장보가 지방 출신 병사에게 듣고 마치 신비한 술법처럼 꾸며낸 것이었다. 바람과 안개가 낀 틈을 타종이에 그린 사람과 프리프로 만든 말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날려보낸 것, 그것이 마치 하늘에 신병이 내려온 듯한 환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첫날은 모두가 놀라 속았지만 둘째 날은 돼지와 개의 피로 요술을 풀 수 있다는 말에 속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 떠돌던 장각 형제의 신통력도 대부분 이런 식의 속임수에 불과했다. 장보는 양성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지키기만 하니 전투는 장기전으로 번졌다. 주전은 성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곡양으로 사자를 보내 황보승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며칠 후 사자가 돌아와 소식을 전했다. 황보승 장군은 크게 이겼고 동탁은 계속 패하여 조정에서는 황보승에게 동탁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장군은 동탁의 병력까지 아울러 적의 본거지로 진군했고 도적 우두머리 장각은 병사하여 죽은 상태였으며 동생 장량이 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황보승 장군은 조조를 선봉으로 삼아 7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고 결국 장량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미 죽은 장각은 무덤이 파헤쳐졌고 시신은 토막났으며 목은 수도로 보내져 효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적들이 두목을 잃고 모두 항복했으며 조정은 황보승에게 높은 관직을 더해주고 조조도 공을 인정받아 제남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식도 죄가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전은 마음이 급해졌다. 함께 명을 받고 출정했지만 황보승은 본거지를 평정한 반면 자신은 한 갈래 도적도 제대로 토벌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더욱 군사를 독려해 양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성벽은 높고 단단했으며 도적들도 끈질기게 저항해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손문대는 왜 아직 오지 않는가? 그가 오기만 하면 하루면 성을 깨뜨릴 수 있을 텐데. 세 번째 양성 공격도 실패하자 주전은 유비와 함께 성을 함락할 방법을 논의하던 중 한탄했다. 유비가 물었다. 손문대가 누구입니까? 주전이 간절한 어조로 말했기에 유비는 호기심이 생겼다. 강동의 호랑이 같은 장수요.
18배 이미 의병을 이끌고 회계의 허창 부자를 토벌하며 이름을 떨쳤지요. 현덕께서는 아직 모르셨소? 혹시 오군의 손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소. 문대는 그의 자요. 출정 때 좌군 지휘관으로 잠시 쓰였으나 급한 임무로 구원군으로 보내졌지요.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요. 그가 선봉만 맡아도 이성 하나 깨뜨리는 건 어린아이 팔 비트는 것보다 쉬울 텐데. 이 말을 들은 유비는 은근히 승부욕에 솟구쳤다. 손견의 명성을 들으며 자신도 이에 뒤지지 않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유비는 손견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지만 자신도 결코 그에 뒤지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마침 마음속에 생각해둔 계책이 있었던 유비는 호기롭게 말했다. 장군께서는 양성 함락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유비에게 계책이 하나 있소이다. 계책이라니 그게 무엇이오? 주전이 반신반의하며 묻자 유비는 곧바로 알려주지 않고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대단한 건 아니오.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그러면 내일에 치기 전에 장보의 잘린 목을 보시게 될 것이오. 그리곤 주전의 진영을 나와 관우와 장비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의군 가운데 글을 잘 쓰는 사람과 팔힘이 세고 멀리까지 화살을 쏠 수 있는 궁수 여럿을 뽑아오게. 갑자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관우가 의아해하며 묻자 유비는 미소 지으며 탑했다. 가만히 앉아서 장보의 목을 얻어보려 하네. 어쨌든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오게. 관우는 더 묻지 않고 밖으로 나가 유비가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왔다. 유비는 먼저 글 잘 쓰는 이들에게 말했다. 적들을 버티는 건 아직 기대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요. 하지만 장갑과 장량이 이미 죽고 남은 무리도 모두 항복했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요. 성 안 사람들을 믿게 만들 글을 써주시오. 특히 장보의 목을 가져오는 자는 죄를 묻지 않고 큰 상을 주겠다고 밝혀주시오. 그렇게 문서를 완성하자 이번에는 궁수들에게 그 글을 나눠주며 말했다. 너희들은 성의 내 대문으로 흩어져 이 편지를 화살에 달아 쏘아 넣어라. 관우와 장비도 이제서야 유비의 계략을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비는 성 안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주전에게 호언장담은 했지만 과연 적들이 항복할지는 아직 의심스러웠다. 당시 양성 안에는 엄정이라는 인물이 장보를 도와 관군에 맞서고 있었다. 그는 장각 형제들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인물로 그만큼 장각의 권위를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언젠가 장각의 본대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 믿고 버티고 있었다.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엄정이 유비가 보낸 편지를 보고 크게 놀랐다. 장각과 장량이 이미 죽고 남은 무리도 항복했다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양성 안의 식량은 바닥나 군마까지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심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물론 관군이 퍼뜨린 거짓말일 가능성도 의심했지만 편지의 내용은 지극히 간곡했고 관군 진영도 전혀 구원군을 걱정하는 모습이 없었다. 결국 엄정은 투항을 결심하고 그날 밤 자정을 넘긴 시각에 장보의 침실로 들어갔다. 장보는 엄정을 가장 신뢰했기에 경계하지 않았고 시위병들도 길을 내주었다. 엄정은 장보의 침상 곁에 다다르자마자 칼을 뽑아 깊이 잠든 장보의 목을 단칼에 쳐버렸다. 장보는 지칠 대로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에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엄정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보의 목을 높이 쳐들고 나섰다. 엄정은 성 안에 모여있던 시위들에게 외쳤다. 들어라. 장량은 관군에게 참수당했고 병들어 죽은 장각도 무덤이 파헤쳐져 시신이 훼손되었다. 장부가 홀로 버티고 있으나 더 이상 도와줄 병력도 없고 성 안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끝까지 저항한다면 결국 성이 무너지며 이 안에 모두가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장보야 하늘의 뜻을 거스른 죄인이니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꿰매 빠져 따라 나선 너희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의 억울한 죽음이라도 막고자 내가 장보의 목을 쳐왔다. 누가 감히 막으려 드는가? 시위들도 이미 날아든 관군의 편지를 들은 바 있었고 엄정의 무예가 뛰어난 것을 아는지라 대부분 무기를 내려놓고 엎드리며 말했다. 저희도 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엄정은 이들을 이끌고 곧장 성문을 열고 나와 주전의 진영에 투항했다. 뜻밖의 성을 손쉽게 점령하고 장보의 목까지 얻게 된 주전은 크게 기뻐했다. 우리 군사들이 성을 꽁꽁 에워싸고 있었기에 성 안에는 외부 소식이 들어가지 못했구려. 하지만 화살 하나 쓰지 않고 거점을 함락시켰으니 이는 손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계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리 말하며 유비를 칭찬했다. 기다림 속에 마음 졸이고 있던 유비도 그제서야 환하게 웃으며 겸손히 답했다. 모두 장군의 덕분입니다. 저는 다만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으스대는 여우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알고 있었다. 모든 종교 집단이 그렇듯 황건적도 처음에는 베풀물 원리로 삼아 시작되었다. 배고픈 자에겐 먹을 것을, 아픈 자에겐 치료를, 절망하는 자에겐 희망을 주며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권력 추구의 집단으로 변하면서 베풀문 통제로 바뀌었고 요구가 늘어나자 민중의 기대 역시 커졌다. 결국 사람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선 물질적 보상이나 공포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몰락의 징조였다. 유비는 이 모든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황건적이 더 이상 신념에 찬 종교 집단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군사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이익을 내세워 유혹하고 죽음을 경고하여 위협했던 전략이 적중한 것이었다. 주전은 장보의 목을 얻은 키세를 몰아 인근 여러 고을의 황건적 잔당을 소탕한 후 황제에게 승전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장각 삼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황건적의 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장각 휘하에서 활동하던 조홍, 한충, 손중 세 인물은 특히 세력이 강했고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장각의 복수를 외치며 완성 일대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조정은 주전의 승리를 축하할 겨를도 없이 황건적 잔당 소탕을 명했다. 이에 주전은 곤명을 받들어 군사를 다시 완성으로 돌렸다. 좋다. 먼저 지공장군의 원수부터 갚자. 조응, 한충, 손중 세 우두머리는 장보를 죽인 주전의 군대가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충을 보내 막기로 했다. 먼저 완성의 서남쪽에서 접근한 것은 유비와 관우, 장비가 이끄는 선봉군이었다. 이를 본 한충은 무리 중에서 가장 날쌔고 젊은 자들을 뽑아 이끌고 맞섰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동북쪽에서 함성이 들려 또 다른 관군이 완성을 공격해오고 있었다. 그것은 주전이 직접 이끄는 철기병 2000명이었다. 한충은 크게 놀랐다. 쓸만한 병력은 대부분 자신이 끌고 나왔고 완성의 동북쪽은 가장 방비가 약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의지할 성마저 잃을 수도 있었다. 다급해진 한충은 앞에 있는 유비의 군대를 무시하고 동북쪽을 방어하려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유비가 그를 곱게 보내줄 리 없었다. 병사들을 이끌고 뒤를 쫓아 격렬히 공격하자 한충은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패하여 쫓겨 들어갔다. 뒤따라온 주전은 병력을 나누어 성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성 안으로 곡식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완성은 황건적이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않아 식량이 제대로 비축되지 않았고 기대하던 조응과 손중의 지원도 오지 않았다. 결국 한충은 사람을 보내 항복을 애원해왔다. 하지만 주전은 그 항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를 본 유비가 주전에게 물었다. 옛날 우리의 선조께서 천하를 얻으신 것은 적이라도 항복하는 자는 모두 포용하셨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어찌 장군께서는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주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때는 천하가 혼란스럽고 주인이 없었기에 항복을 받아내 백성을 모으고 힘을 길러야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천하가 안정되었고 황제의 은혜가 퍼지고 있는데 오직 황건적들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건 도둑들의 나쁜 마음을 길러주는 셈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약탈하다가 불리하면 항복해 목숨을 구하려는 자들이니 받아줄 수 없습니다. 유비는 부드럽게 다시 권했다. 지금처럼 사방에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복마저 받지 않으면 그들은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만명이 한마음이 되어 덤빈다면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약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성의 동남쪽을 비워두고 서북쪽만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고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니 오히려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추전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유비의 계책을 따랐다. 동쪽과 남쪽에서 병력을 빼내고 서쪽과 북쪽에서만 공격을 집중하게 했다. 과연 한충은 졸개들과 함께 성을 버리고 비어있는 동남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추전과 유비는 병력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했다. 미리 예상된 도주였기에 베이거나 사로잡힌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한충 역시 끝내 무사하지 못했다. 이리저리 도망치는 와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등을 꿰뚫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다. 대장의 죽음을 본 부하들은 혼란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졌고 관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구 공격해 황건적을 쓸어버렸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요란한 함성과 함께 두 갈래의 대군이 관군을 향해 몰려왔다. 이미 죽은 한충의 패거리였던 조응과 손중이 늦게나마 구원하러 온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고 병력도 적지 않았기에 관군의 기세는 꺾일 수밖에 없었다. 조응과 손중은 기세를 몰아 관군을 몰아내고 다시 완성을 탈환해 근거지로 삼았다. 주전과 유비는 군사를 심리나 후퇴시킨 뒤에야 간신히 난전 속 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후 그곳에 진을 치고 다시 완성을 공략할 방책을 논의하던 중 갑자기 동쪽에서 한 무리의 병사들이 달려왔다. 혹시 황건의 잔당이 추격해온 것인가 싶어 바라보니 청년 장수 한 명이 앞장서 말을 달리고 있었다. 그는 넓고 희고 잘생긴 얼굴에 호랑이 같은 몸과 곰 같은 허리를 지녔으며 그 뒤로는 4명의 부장이 각기 철채찍, 철봉, 대검, 쌍검 등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이들은 바로 강동의 송견과 그의 내장수 한계 한당, 정보 조무였다. 합의해서 의군 1500명을 일으켜 한동안 주전 휘하에서 싸우다가 여러 곳을 전전한 뒤 몇 달 만에 본진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바로 손문대가 돌아왔구나. 이젠 두려울 게 없겠군. 주전은 직접 군막 밖으로 나가 송견을 맞이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간단한 예를 마치자마자 그는 유비에게 송견을 소개했다. 자, 서로 인사나 나누게. 전에도 말했던 오군 출신의 송견 1세. 탁군 출신 유비라 합니다. 유비는 공손히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송견을 살펴보았다. 첫눈에 비범함이 느껴졌다.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빛은 전기를 내뿜었고 우람하면서도 단단한 체격에서는 야수 같은 힘이 솟구치는 듯했다. 조조처럼 날카롭고 세련되거나 원소처럼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기진 않았지만 분명히 영웅이라 부를 수 있는 인물의 힘이 있었다. 세상에는 정말 인물이 많구나. 유비는 감탄을 속으로 삼켰다. 그런 감탄은 송견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시골 의병 대장이라 가볍게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비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기운을 느끼고 중얼거렸다. 보통 사람이 아니군. 그 다음날 송견의 힘은 완성 공략전에서 유감없이 드러났다. 주전은 서문을 공격하고 유비는 북문을 맡았으며 가장 격렬한 전투는 남문을 맡은 송견 쪽에서 벌어졌다. 송견은 직접 앞장서 성벽을 올라 적 20여 명을 베었고 피를 뒤집어 쓴 채 칼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악기와 같았다. 적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났고 그 틈을 타 한계 한당, 정보, 조무가 이끄는 병사들이 밀려들어 남문은 순식간에 함락되었다. 그 모습을 성벽 아래서 본 조응이 말을 몰아 송견에게 창을 던졌으나 송견은 성벽 위에서 몸을 날려 그 창을 뺏고 되려 조응을 찔러 말 위에서 떨어뜨렸다. 말이 놀라 날뛰며 황건 병사들을 짓밟으니 황건군은 큰 혼란에 빠졌다. 성을 지킬 수 없음을 안 손중은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북문으로 달아났다. 이를 막던 유비와 관우, 장비는 그들과 교전하지 않고 길을 차단했지만 손중은 싸울 생각 없이 도망치기에만 급급했다. 손중을 살려보낼 리 없었다. 유비는 조용히 활을 들어 시위에 화살을 끼웠다. 이놈 어디로 가려느냐? 유비의 낮은 외침과 함께 날아간 화살은 손중의 목을 정확히 꿰뚫었고 손중은 비명을 한마디 지르지도 못한 채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졌다. 이때 주전의 대군이 도망치는 적을 뒤쫓아 공격하자 잘려나간 적의 모기만을 넘었고 항복한 자의 수는 그 몇 배나 되었다. 주전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남양 일대까지 내려가 황건적 잔당들을 철저히 소탕했다. 그때 평정된 지역만도 10곳이 넘었으며 사실상 황건의 난을 마무리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제 더 이상 날뛰는 황건 잔당이 없자 주전은 군사를 돌려 낙양으로 개선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도 500명의 의군과 함께 주전의 개선군을 따라 낙양으로 향했다. 그들에게는 태어나 처음으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다는 감격과 앞으로의 새로운 기대가 함께했다.